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과도한 상승 구간인지 과소한 구간인지 이걸 쉽게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이거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것만 알면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영역을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영역이 현실보다는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곳이라서 현실에 대해서 좀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한번 찾아보다가 딱 한 분 찾게 된 분이 바로 우리 오늘 오신 고정원 원장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정원 원장님인데요. 우리 원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국민연금 투자심의위원도 하고 계시고 LH의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부동산 융합대학원에서 특임교수,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이렇게 타이틀을 매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시기가 힘든 분이었는데 흔쾌하게 한번 나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상준 부장님은 이제 유명하시고 저도 또 즐겨보는 이 정치각도기에 같이 함께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저 말씀하신 대로 타 유튜브에 거의 출연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 온 거는 네. 이제 우리 신한투자금, 저가 또 신한투자금융의 고객이기도 하고, 네. 제가 본래 네. 삼성물산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 첫 직장이 이제 부산대 법대 졸업하고 그 신한과의 인연이 이제 굉장히 30-40년이 되었다 이 말 하려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통신의 인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덧붙이면 부동산만 주구장창한 사람은 아니고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를 1세대로 생각을 하는데, 네. 부동산에 활동한 지는 한국통신의 인사부장 KT죠. 네네네. 하고 나와서 네. 건국대 부동산학과 가게 된 게 부동산과의 인연이고, 저한테는 저는 신의 한 수였다. 안 그러면 벌써 지금 은퇴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부동산 공부를 하기를 잘했고, 또 오늘 제가 주 고객이 주거래은행이고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우리 신한금융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배로 이 일석삼조 효과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인사통으로 시작을 해서 인사통으로 일반 1차 인생 1막을 잘 마감하셨던 분께서 인사에서 중요한 거는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면이. 네. 그 내면을,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보니 인생 2막으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부동산도 보니 껍데기를 사람들이 주로 보는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 그걸 바라본 게 제가 네. 부동산이 오늘 책을 못 가져왔어요. 살집 팔집 책도 있고 부동산 그렇죠. 투자하는 과학이다 있고 저서가 한 서너 권 있거든요. 네네. 그 저서의 특징이 이거 오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봤더니,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란 말 우리 부장님께서도 많이 쓰시고 좀 열풍처럼 불잖아요. 그 가치 투자가 내재 가치가 본질 가치고 그 본질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이든 주택 가격이든 오늘 그런 논리예요. 그걸 제가 인사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인사 담당을 하면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그 내재적인 그런 잠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나 스카이를 나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처럼 지방대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잠재 역량, 내면에 숨어있는 역량을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삼성이 그런 걸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 스카이 대학 나오면 되게다. 그때만 해도 편견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면접할 때 하고 뒤에 가서 인사 계속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대 출신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중위권을 나와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재 가치, 본질 가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고 지금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고 계속 지속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 지역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네. 그게 하게 된 게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내면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만 부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재 역량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예.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봐야 내재 가치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얼티 또는 리얼 에스테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장님하고 우리의 관심은 자산 관점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요. 이 리얼이란 뜻이 실질의 진짜, 그 진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야말로 비트코인 아니라 실제는 진짜 자산.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걸 모르는 좀 얼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제가 얼치기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말 돌리지 않을게요. 네네네. 유튜브도 보면 이 기본도 몰라요. 이 부동산은 딱 간단해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구성입니다. 구성 요소가. 네. 그래서 지금 토지는 입지 가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입지가 그 일본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지금 한자를 이용해서 땅 위에 서 있다. 딱 입지. 로케이션이란 복잡한 그게 뭔 말이지 하는데 한자로 네네.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의 가치란 토지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건물은 근데 이게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입지성, 위치성, 사이트예요. 그다음에 지역성,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지역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 독특한 재화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주택은 달라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답이 부동산 투자는 본질의 개념이 뭐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좀 전에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다시 잠깐 하면 우선 부동산은 토지가 중요해요. 토지가.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는 입지가 결정을 해요. 네네. 근데 입지를 또 물으면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또 입지의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을 실제로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입지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네. 입지란 환경이에요. 아. 내가 우리 D타워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예. 여기 이 건물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좀 이 건물이 서 있잖아요. 건물이 서 이게 입지죠? 입지. 이 땅. 그럼 입지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건물의 땅의 주변의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네. 요것만 그렇게 첫 번째는 환경이고 환경을 보면 돼요 주변을. 그런데 여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입지가 좋네. 네네. 두 번째는 주거 입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을 봐야 되겠죠. 교통 교육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편의시설 요즘은 그냥 쇼핑이라고 말해버려요.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예,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녹지예요. 예, 그린 인프라고 그래서 공원과 그러니까 주거인 경우에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달라요. 상업 입지예요. 예, 주거 입지와 상업 입지가 다른데 주거 입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병원이에요. 여기 지금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입지로서 이곳은 우리 D타워 입지로서도 좋지만 1차 여기에 주거 입지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5가지. 옆에 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편의시설, 문화시설은 꽤 많은 편이니까. 예, 교육 문화가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 입지는 좀 달라요. 네. 상업 입지는 예, 오피스가 밀집돼야 돼요. 밀집. 그러니까 건물만 딸랑 서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상업 입지라는 건 정부가 교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정부가 소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상업 이 빌딩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곳이어야 돼요.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지가 우리 부동산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에요. 예, 부동산 교과서에는 미국 교과서에는 과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과 입지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금융은 수치잖아요, 경제학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입지란 건 이렇게 세분해서 지표가 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요즘 미분양이 많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미분양이 된 이유가 뭘까요? 건설사가 첫 번째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입지 선정에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5가지 입지를 이거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주거용을 예를 들면 이걸 알았다면 이걸 철저하게 사전에 주거 입지로서 적합한가. 그 입지 적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좀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금리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또 수급 예측이라든지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금리가 어떻게 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요거 하나 오늘 1번으로 입지가
그러면 이것도 몰라. 당신 말하는 5가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 30, 40대가 많이 보시잖아요. 이 방송을.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지번에는 공시지가가 공개가 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네. 지번만 넣으면 네. 공시지가 변동률이 쭉 나와요. 네. 매년. 네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변동률이 많이 오르면 이 지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이것만 보면 땅값엔 다 반영이 돼요. 두 번째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요즘 신축 좋아하잖아. 을죽신이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공사비가 요즘 아파트 공사비가 800에서 1000이거든요. 네네. 예, 이제 강남은 좀 더 비싸고 이 디타워 같은 건물은 뭐 삼성이 서초동 건물 이런 것들은 1500 정도로 봐요. 뭐 어쨌든 그러나 예, 요즘 원밸리, 반포의 원밸리가 부장님 34평이 최근에 9층이 60억 거래된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34평이어도 60억 중에 34평 곱하기 1000만 원 합시다. 네. 그게 얼마예요? 3억 4천. 그렇죠. 그거밖에 안 예, 되죠. 예. 3억 4천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토지 가치를 얘기해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땅값이다. 프리미엄은 거품이 과도하게 오른 거는 거품일 수 있어요. 이제 거품 이론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가격이 현재 유지되고 일정 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내재 가치가. 네네. 그 내재 가치가 뭐냐? 토지와 건물 가치예요. 네네. 근데 건물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가격이라는 게 그럼 나머지는 땅값이에요. 자, 이걸 알면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이게 좀 과도한 상승 구간인지 과소한 구간인지 네. 구간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고리즘에서 이걸 쉽게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이거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것만 알면 그래서 이제 건물은 감가상각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성이 중요한데 선지역 선택하라. 네. 그래서 부동산 할 때 가장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싼 곳을 서울 전체를 돌아다녀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성장 지역 중에 핵심 입지. 첫 번째는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에요. 그게 어디에 우리나라 제일 비싼 게 충무로 1가 24 2번지 우리은행이 있고 그 옆에 네이처 리퍼블릭. 그게 공시 가격이 6억 정도 되거든요. 한 평에.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거래가 안 됐지만 한 11억 봐요. 공시 가격 대비해서 땅값은 한 2배 정도 1.8에서 2배로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강남이에요. 이제 아니 두 번째는 아닌데 그쪽이 명동이 비싸고 이제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 설명을 빨리 하다 보니까 강남이 뉴욕제가 있었던 그 건물이에요. 그게 강남은 코어예요. 가장 공시지가가 비싸요. 그리고 코어 로케이션의 또 다른 개념은 그러니까 알 수 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그 점을 확실하게 위치를 정해야 돼요. 부동산 살 때 이게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거는 압구정 현대와 지금 반포의 원밸리 아니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거지는 그래. 우리가 주거지와 상업지를 부장님 좀 구분해서 합시다. 예, 주거지 땅값이 좀 정확하게 얼마냐? 4억이에요. 원베일리에 그 대지 지분 계산했더니 4억 나와. 그러니까 주거지 땅값이 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도하게 올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값을 밸류에이션 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주거지가 있고 준주거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용적률이 달라요. 그렇죠. 주거지는 300이고 상업지는 900에서 1000까지 가능하죠. 그 용적률의 차이에 그러니까 토지를 활용도에 따른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요. 적어도 같은 지역, 통일 지역이라면 상업지가 주거지보다 3배 비싸야 돼요. 용적률이 3배니까. 용적률이 3배니까. 그러니까 위에 공간을 3배 더 준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지상권까지를 토지 곱하기 지상권에 지상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걸 토지 활용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걸 뭐 100%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지금 강남의 땅값이 10억 정도 해요. 상업지. 대로비례 강남 대로에서. 그렇게 보면 900에 10억인데 상업지가 여기는 300에 4억이다. 정도면. 그리고 지금 12억이네 그러면 환산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주거지 땅값이 고평가돼 있다. 조금 주택 가격이 이 과도한 구간에 있다. 요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구간 다음이가 우리가 위험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위험 구간까지는 아니나 강남은 지금
적정한 건 아니고 예. 과도하게 상승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집값이 조정을 보이는 건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탄핵 정부도 있지만 예. 그 경제학 부동산 경제학 시장 흐름의 그 자체만 보아도 다소 좀 조정을 보일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걸 함께 알 수. 상업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실은 토지의 활용도도 높지만 그 토지를 이용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곳이 상업지인 거잖아요. 상업지죠. 예, 예. 상업지죠. 저는 젊은 분들에게 아파트 관심 갖지 말고 꼬마 빌딩 서울에 7군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강용성, 네. 예, 강남, 용산 약자로 줄여서 네. 그 이거는 이제 여의도, 이제 그다음에 영등포, 목동 요즘 여기다가 이제 광운대하고 청량리 그리고 저는 상동지구 네. 이런 지역이 앞으로 새로운 교통망 허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펜타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역세권만 해도 좋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트리플 역세권 이상이 되는 곳들이 이거래. 네. 심지어 5개가 들어가요. 청량리는 이제 텐. 그러니까 청량리? 10가 그러니까 삼성역 부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강남이 포함되니까 말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몇 군데는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목표를 세우세요. 제가 못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첫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를 하는 게 맞는데 자금이 적은 사람 중에 아파트만 내 집 마련하는 게 먼저 맞아요. 네네. 그러나 순서를 좀 다르게 점핑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강남과 용산과 성수를 보았더니 지난 10년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는 한 2.5배, 아니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네. 너무 길어지니까 했는데 2.5배인데 건물의 가격, 그러니까 예. 빌딩이나 상가 건물은 3배에서 5배를 올랐더라고. 네. 그럼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 투자 가치가 다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임대 수익률과 이 자산 가치, 투자 가치 얼마나 오른 걸 다 합해서 토탈 수익이라고 총 수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강남은 지금 3%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도 강남이나 용산이나 성수동 이런 데 건물을 사는 이유는 임대 수익만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네. 3%만 나도 뭐 3% 날 바에 우리 신한은행이나 투자금융에 맡기는 게 낫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자산 가치가 10년 동안 네. 3배에서 강남 대로변 같은 경우는 딱 5배 올랐더라고. 10년 동안 5배. 네네. 이 자산 가치가 상승이 네. 이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지역을 잘 골라서 집을 한다든지 요즘 상가주택도 좋거든요. 아파트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No. 예, 그렇게 한다면 네. 노후에 정말 든든합니다. 아, 네.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리얼부터 시작해서 이게 리얼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가장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끝자리에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이 토지를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의 신비로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인데 지금까지는 자산 가치 상승 비중이 좀 저희 얘기는 높았다. 네네. 그리고 이미 압구정은 네. 3억. 압구정 그 신현대가 평당 3억으로 보여져요. 네네. 대지집은 16평이니까 45억 간다면. 예, 예. 그렇죠? 네. 네네. 보여지고 그런데 상업지의 주거지 땅값이 3억인데 그 현대백화점 네네. 놀랍게도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 거기는 낮아요. 예. 그 압구정 주변은 높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준주거 거기에 땅값은 4억이면 살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몰리지만 네네네. 사실은 산다면 네. 평당 3억 5천에서 4억 하는 대로변에 네.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사람들이 아파트 열풍이 보니까 재건축 물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압구정 현대가 가장 뜨거운 이유가 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지예요. 네네. 그 입지가 중요한 게 요즘 한강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딱 바라보면 왼편이 용산이고 오른쪽이 성수예요. 예. 그리고 성수하고 다리를 또 연결한대 서울시가 네. 자꾸 막 불에 기름을 부어요. 예, 필요는 하지만 네네. 주민들은 또 통합 재건축이 돼요. 예. 그리 되면 이제 골프장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골프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네네. 가격이 또 평당 가격이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이 어딘지 아세요? 청담동에 힐스테이트 현대가 지은 건데 3억 가요. 100평이
300억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는 건물 기준으로 원베일리가 얼마냐 이렇게 그게 1억 8천이거든요. 34평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2억 시대가 왔다. 평당? 순수 아파트는. 평당. 예, 그다음에 주상복합 청담동처리 부촌에 네. 한강이 쫙 보이는 아까 그 원베일리도 9층인데 한강이 쫙 보여요. 네네. 누가 샀는지도 아는데 보이면 이게 3억 시대가 왔다. 어. 소울 럭셔리. 예예예. 그러니까 가장 비싼 하이라이징, 주거지. 예, 소울 럭셔리 하이라이징, 예. 하이엔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예, 예, 미국에서는 네. 그 주택은 3억 시대인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뉴욕 같은 데는 한 5억, 6억을 해요. 네. 우리가 3만 6천 불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와 강남, 싱가포르는 한 8만 불 되는데 네. 강남하고 소득 순위 비슷해요. 아. 인구와 소득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3억이 제일 비싸다라는 네. 얘기고 압구정은 지어졌을 때 네. 그 입지 환경 얘기했죠. 이걸 보건데 한강이 쫙 보이는 곳은 최소 2억이 갈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 갈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좀 투기를 붙여. 2억 간다면 34평에 재건축은 하나 34평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1대1은 지금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 그러면 70억이 돼요. 아니면 34평이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4, 5년 후에 예. 70억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45억에 사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될까요? 지역 GDP 1인당 GDP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이 결정된다. 결정. 예. 연관성이 높아요. 그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캘리포니아의 그 저기 뭐 실리콘밸리 쪽은 정말 가격이 완전 들어보니까 완전히 넘사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뭐 연봉이 한국 돈으로 막 5억에서 10억 사이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빅테크 기업가.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그걸로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득 그 지역별 소득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세계적으로 분석 그게 비교를 하는 게 맞다. PIR이에요. 네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소득 대비 프라이스 네. 인컴 레이쇼라고 그래서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지표예요. 네. 그 넘베오라든지 네. 나이트 프랭크 같은 데는 네. 이렇게 그 참고로 잠깐 부장님 날카롭게 지적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그게 넘베오나 나이트 프랭크는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서울 집값 전체예요. 네. 20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막 서울의 집값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20년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네네. 이것만이 정확해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에요. 20위예요. 네. 그 얘기는 36개 국가 중에 20이라면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먼트의 그 리얼의 값어치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거의 가장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희소 가치와 미래 가치 그렇지. 더 좋아질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삼성전자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거든요. 손에 제가 8만 원 사가지고 좀 마음이 안 편한데요. 하여튼 그래도 고백을 할게요. 제가 삼성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진짜 세계적인 회사고 제가 있어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네. 저는 최고가 우리나라에 자랄.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삼성이 지금까지 과거는 그런데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데 그렇지. 제가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이 폐마 아닙니다. 신기술이나 네. 우리가 특허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HBM이 대표적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뒤처졌다는 걸 몰랐어요. 솔직하게. 네네. 왜냐하면 삼성은 늘 앞서갔고 그렇죠. 우리의 자랑이고 내가 있어 삼성의 직원들은 늘 네. 1등주의를 부르짖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도 주식도 마찬가지. 그 회사를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놓친 거예요. 그냥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갑자기 진짜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이거네요. 향후에 좋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만한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게 핵심이네요. 보니까. 바로 그거죠. 인재가 모이는 거. 네네. 거기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리고 내부에 가보면 분위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출고되고 공장 제조하는 분위기, 그건 금방 인사해서 알죠? 네네. 왜냐면, 왜 이렇게 막 요새 막 출고량이 많아. 네네네. 그리고 회계부서는 뭐 이게 회계해야 될 게 너무 세금 계산서가 너무 많아졌어. 예예예. 이 얘기는 굳이 안 따져도, 지금 왜예요?
자재 수급 부서는 왜 이렇게 자꾸 자재 조달 주문이 자꾸 들어와? 너무 힘들어. 이 얘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 앞으로 향후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어디 모여? 지금까지는 이제 강남 중심으로 엘리트들이 아직도 뭐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럼요. 10년은 갑니다. 안 바뀔까요? 예, 10년, 20년. 왜냐하면 네. 이거는 도시의 융합 이론이에요. 저는 이제 네. 부동산 박사가 아니고 제가 이제 도시공학 박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석사는 건국대에서 했고 음. 저도 나름 치밀하게 좀 체계를 세워서 했어요. 부동산 박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지역에 연구하는 거는 부동산도 연구를 하지만 주된 분야가 아니에요. 도시공학은 딱 간단해요. 도시의 경쟁력, 삶의 질, 지속 성장 이걸 5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지 네. 아까 사람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은 답은 이거예요. 질문의 속에 답이 있죠. 서울은 언제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게 도시공학이 연구하는 주된 연구 분야예요. 그 5년 동안 박사하면서 이것만 주구장창했거든요. 예. 글로벌 도시를 보면 알아요. 10대 도시. 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네. 그 본래 10대 도시는 인구 1000만 명이고 이제 3만 불 이상이고 인구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00만 명은 깨었지만 글로벌 메가시티라고 부르거든요. 네. 도시공학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장님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우리 인프라라 그래요. 인프라는 교통과 아까 교육과 교육 문화 이런 여러 인프라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정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행정 계획이 이게 4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이 지역이 성장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걸 따져보면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글로벌 10대 도시라는 거 네. 자부심 가질 거. 두 번째는 서울은 성장 도시라는 거. 아직도. 예. 다만 인구만 성장하지 않는데 가구는 성장해요. 가구 수는. 네. 그리고 소득이 성장해요. 그리고 인프라가 계속해서 지금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 밀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뭐 설명이 좀 길. 그다음에 여기에 행정 계획이 강력하게 지금은 받쳐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북 대개조 계획을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면 서울은 10년에서 20년. 그 근거는 서울은 뉴욕과 파리, 런던에 비해서 일본 도쿄에 비해서 10년 뒤처진 도시로 예. 도시공학자들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정도는 서울은 성장할 것이다. 오늘 이게 여러분과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성장 지표 따서. 네, 네. 무슨 얘기야?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내리고 사이클이 있지만 네. 적어도 집값은 10년 후에 지금보다도 얼마나 오를지는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 네네. 집값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럴까 집값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플래그십 이런 또는 아니면 지표적 그리고 뭐 지표가 되는 부동산물은 결국은 그 도시에 사는 핵심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맞아요. 엘리트가 만들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온 거는 관료고 네. 사실은 군대였잖아요. 네네, 안보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는 좀 나이스해요. 네, 고시제도가 있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예. 창조 직업이라는 걸 도시에서는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분석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적인 직업, 예.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인, 건축가, 설계사, 또 저처럼 이렇게 연구,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게 IT,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강남에 그런 직업군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은 용산에 가장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직업과 돈과 소득은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서울이 10년 오른다면,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다면, 네. 강남은 15년에서 20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불가해요. 네. 둘도 없어요. 강남을 대체할, 왜냐하면 도시를 하나 만드는 데는 80년에서 100년이 걸려요. 도시의 사이클. 이것도 있어요, 사이클이. 그러네요. 그래서 강남은 지금 업사이클에 있어요, 아직.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뭐 7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막 50년 좀 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강남은 급속도로 박정희 때 만들었지만 쇠퇴하려는데 또 리사이클이 왔어요. 그게 재건축이에요. 아하. 이게 30년 만에 재건축하는 거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조금 쇠퇴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다음 사이클로 진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낡아버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세계의 유례가 없고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 분당, 일산 이런 것들이. 예.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결론이 뭔가? 이 논리는 근거는 설명하지만 네. 강남은 한 20년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신 분들에게는 그냥 나는 귀찮아요. 내 하나 집이 하나예요. 그냥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재테크도 이런 분도 꽤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게 어디냐? 강남 상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남 상구 인근지역. 이건 네이버후드. 그게 어디예요? 강동, 광진, 네. 동작. 요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강남에, 그 다음에 용산과 인접한 데가 어디죠? 동대문이라든지, 그 인근 성동이라든지 뭐 일부 그렇게 뜨고 있고, 성수동의 인근지요. 네.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서 내가 비싸, 못 사 이러면 바로 옆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부자들이 돈이 좀 중산층 이상이 몰려 한강변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한강변과 관련해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암이 떠요. 사실은 한강변의 가치는 공원과 뷰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통수단이 지금은 지하철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승용차.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유암으로 바뀌어요. 유암은 이게 들어오게 되면 UAM? 예, UAM. 네, UAM은 어디로 가는가? 그 통로가 한강이에요. 도심을. 그리고 정거장이 들어서요. 그 정거장이 들어설 게 지금은 여의도하고 잠실하고 네. 뭐 수서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뜰 것인지 또 우리가 쭉 한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덕소까지 카페까지 갈 수 있죠. 양평.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강변은 앞으로 유암의 길이 되고 UAM의 네.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한강변의 가치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아까 원밸리 한강이 쫙 보이는 곳이 60억이라고 그랬죠. 네. 안 보이는 곳이 45억이에요. 큰 차이네요. 그럼 한강값이 얼마예요? 15억이네요. 15억이에요. 네. 그게 아크로비스타에서 10억이었다가 원밸리가 들어섬으로써 한강의 가치가 5억이 더 뛰었어요. 네. 이런 것도 흥미로운 변화예요. 그게 뭐 투기꾼이 돈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산다면, 그러니까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자꾸 생기죠. 네, 부장님 자꾸 지식인이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 개발과 도시 도시의 어떤 수명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명이 있어요. 성수는 정말 낡은 도시였는데 그 낡은 정도가 공장이 많았던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리모델링이 너무 쉬웠던, 그러니까 있었던 거 부수기는 돈이 별로 안 들고 개발비가 안 들었는데 거기에 개발이 딱 시작되니까 새로운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확한 지적.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예, 그게요. 그 부장님, 예, 앞으로 성수동 젊은이들 창업하는 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연무장길이에요. 그 주변에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억 5천. 그게 저 알기로 성수동이? 6년 전에 5천, 6천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공업지대였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예. 거기 있던 게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영등포가 좋아진 이유는 중공업 지역은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했잖아요. 네. 중공업 지역이 뭐예요? 공장이나 이런 공장이죠. 것들이 들어서게끔 특별히 설계된 도시가 성수였고 구로였고 맞아요. 영등포였어요. 그렇죠. 그 공장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그 용적률이 한 450대, 500대예요. 근데 그게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채유효 이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다든지 오피스를 짓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살아있는 거고. 용적률이. 그러면서 그걸 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지을 때는 용적률을 또 높여줬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한, 아까 말씀 중에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성수동을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가장 뜨는 상권은 홍대 입구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고 쇠퇴해요. 상권이. 네. 거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성수동 쪽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요즘 이제 한남 뉴타운 뜨잖아요. 녹사평에서 용산에.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공원화가 되고 하게 되면
그쪽 상권으로 20, 30대 젊은이가 여성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성수동이 저렇게 성장하는 데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네. 특히 뭐 올리브영처럼 이렇게 리테일 이런 쪽들이 그쪽으로 젊은이들을 오는 걸 보고 매물만 나오면 가격을 깎지 않아요. 가격 깎지 않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강남, 용산 여기는 깎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안 깎고 바로 사야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물건은 그 바보예요. 그거 깎다가 다 놓쳐요. 네네. 이렇게 안 좋은 중에 우선 매물이 없다니까. 이게 최고적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쪽을 우리는 한번 임장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관된 질문인데 성수동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갑자기 젊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광화문이요. 광화문. 저는 여기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지금 요 근처 광화문과 요 근처에서 벌써 이제 한 5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은 어떤지 애매하긴 한데 문화라든가 녹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거는 앞서 그 주거입지 5가지 얘기해 준 것 중에서 교육은 조금 애매하지만 주거지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 아니 최고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못 오르는 이유는 여기는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도시가 늙은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우선 서울에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이런 말씀 하나 하고 싶고 서울 지도를 보면 네. 중간에 한강이 흐르죠. 세 개의 동그라미를 세 군데를 쳐야 돼. 우선 그 말이 광화문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광화문이 어떤 위치에 비교해서 있는가. 3대 도심권이 있다. 네. 그게 중심에 그래도 중심 도심권이에요. 광화문이.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예요. 근데 여의도도 불만이 많아요. 예, 여의도도 놓고 보면 네.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만 뭐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 관점에서는 건물주들은 저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좀 싼 것 같은데. 왜 다른 동네보다 왜 안 올라? 뭐 그런 걸래.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가면 더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영등포가 일제 시대 때는 번성했는데 지금은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 이제 이유가 그러나 여의도 영등포가 하나의 생각. 거기에 연계된 게 말하자면 목동과 이제 연결해서 해버릴게요. 질문은 날카롭게 본질적으로 하셨지만 파생된 투자의 원칙도 또 대상도 찾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마곡까지 가요. 그리고 그 마곡이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김포도 아파트 저는 팔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앞으로 좋아진다. 이제 자꾸 이제 영등포하고 목동만 얘기하면 짜증내는 분이 많아요. 나 김포 사는데 김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넓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도심권이 있고 중도심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희망이 있어요. 용산과 도시계획이 일체화됐어요. 앞으로 광화문 좋아져요. 빌딩. 한번 두고 보세요. 그게 뭔가 하면 광화문과 서울역과 남영역과 숙대 입구와 그 다음에 용산 삼각지까지 여기 8km가 라데빵스. 프랑스 라데빵스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네. 이 공부하러. 그 8km가 새로운 관광, 국제관광 명소로 되고 거기에 용산의 정비창 부지가 이제 국제 업무 도시로 아시죠? 그 다음에 용산이 그 민족공원이 80만 평, 남산과 연결하고 한강변과 또 연결되거든요. 이게 들어서게 되면 자, 광화문 질문이니까 광화문이 앞으로 도심권이 넓어져요. 네. 지금하고 영 다른 모습이 10년 후에 등장해요. 네. 빠르면 5년 후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저렇게 돼가지고 그 계획이 뭐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저도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할지가 좀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여기가 앞으로 광화문이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은 그동안 제값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직주 근접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이게 중요해요. 강남은 신도시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테헤란로라는 그거 정말 신의 한 수거든요. 우리나라에 저게 없었다면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국내 굴지에 쫙 들어서 있잖아요. 대기업 사업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바로 한 블록 뒤가 뭐예요? 아파트가 또 새로 쫙 들어서 있어요. 이걸 직주 근접. 그래서 뭐라고요? 거기 시너지 효과를 내요. 아하. 무슨 얘기냐? 나 막 자동차 타고 멀리 이동할 거 없어. 강남에 있으면 어떻게 돼? 아이, 나 여기 강남에 업무도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그렇지.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광화문은 그런 게 없고 경복궁 자이나 뭐나 뭐 이런 거 정도가 좀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마포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포가 뜨고 마포가 이제 꽉 차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가재월 뉴타운처럼 서대문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연신내라든지 은평구로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유망해져요. 좀 이해가 연결. 네. 지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권이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 제가 꿀팁을 또 하나 마지막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글로벌 도시 연구하다가 봤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서울에. 예, 서울에. 네. 그 사이에 있는 낡은 주택, 낡은 빌딩은 사도 돼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예요? 저는 알죠. 그 중에 슬럼화된 거. 이게 이 글로벌 도시를 보면 그 삼각형이 가장 좋고. 서울의 삼각형을 보면 이제 광화문과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이 펼쳐지는 그 중앙부가 하나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확장이 된 영등포. 영등포, 목동까지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김포까지 되는 그 원이 서부에 하나 있고. 우선은 동그라미를 광화문과 용산을 포함해서 강남 상권하고 여의도 요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예. 그 다음에 확장하면 예. 그 준도심이라 그래요.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곳이 인접한 곳일수록 유리해요. 네. 요리 생각하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가거든요. 지금 2차 얘기하고 있고 3차권역이 김포나 우리가 남양주나 하남이나 여기 이제 저는 중랑구 쪽이 집값이 가장 싼데 그런 지역까지 볼 수 있어요.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라. 그리고 이제 주거지 신주거벨트 하나 소개하면 고급 주거벨트죠. 신부촌이 탄생은 아까 압구정과 반포와 한강변이죠. 삼성 청담까지 쫙 이게 연장하면 잠실까지 돼요. 그리고 또 연장하면 강동구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이제 그 하나 건너편에 용산과 이제 성수동 광진 있잖아요. 그 라인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 여기가 이제 도심의 중심이면서 한강변을 볼 수 있고 연계 효과, 도심권의 그 파급 효과를 그대로 누릴 거다. 이게 신주거벨트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쪽이 워낙 문외한이라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도시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도시라는 표현에 우리가 도시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도시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긴 한데 이 도시 자체가 되게 유기체적이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들으면서 단어가 좋아. 딱 적합한 유기체. 네, 유기체인데 그 약간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이 있어요. 변화해요.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과 뭐 쇠퇴의 과정을 겪는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향후 20년까지 15년 20년까지 성장 사이클에 놓여 있다. 도시의 성장 이거 오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부동산학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도시공학에서만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했고 공부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도시와 비교해 보면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거 예측 가능하다. 20년 정도.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그건 고종환의 개인 생각이에요. 다 아니고. 그래서 일본처럼 도쿄의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하나 말씀드려요.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지표가 다시 돌아갑니다. 앞에. 입지, 가치, 땅값이에요. 도쿄에 제일 비싼 게 긴자예요. 미쓰코시 백화점. 저도 그 옆에 있는 이제 미쓰코시 백화점 그 부지가 10년 전에 평당 40억 했거든요. 지금 한 24억이에요. 그리고 공시 가격이 12억이에요. 근데 아까 명동에 충무로 1가 2번지가 제가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실거래는 안 됐지만 한 10억에서 11억, 두 배니까 10, 이렇게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오를까요?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 지금 앞으로. 그래서 강남이나 용산이나 핵심 입지에 부동산을 꼬마 빌딩을 사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연락 주셔도 좋아요. 이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10년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고 가격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패밀리 오피스 이런 쪽에 요즘 기업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그 공감이 많아요. 뭐는 뭐 오른다 그러고 내린다 그러고 지금 경제는 안 좋다 그러나 어떻게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우리 소득 그렇게 본다면 일본이 가장 중요한 답. 그 용인의 토지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부장님도 이제 뒤에 저는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자산이 안 많아요. 5억에서 10억이 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집 하나 가진 사람. 저는 이제 용인의 농지연금 뭐 이런 거 이제 용인 앞으로 좋아지 용산 용인 쌍용 시대가 온다. 제가 명예를 이 말이 중요해요. 그게 실리콘밸리의 땅값이 아까 부장님 잠깐 말씀을 굉장히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언급하면 뉴욕하고 땅값이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볼게요. 시간 때문에. 저는 조사한 자료가 많은데 그 방 하나에 350만 원 정도 우리 이제 환율이 올라서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죠. 네, 가봤을 때 그래요. 예, 그러면 방 3개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월천 대사가 돼요. 월천만 원 받는 대단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 꿈이 월천 대사거든요. 용인에서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10년 후에. 굉장히 낮아요. 반도체 밸리가 만들어지니까. 방 3개 가지면 나 월세. 그게 가능해요. 네네네.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 제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연구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발표도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숨어 있고 우리나라 서울은 그렇게 집값이 비싼 거는 아니고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왜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로 보면 4,700이거든요. 그런데 1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34평이 12억이면 3,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천억. 이게 평균이고 강남은 이거보다도 평당 1억이에요. 새 아파트에는. 그러니까 그 3배 가까이 비싸요. 전체적으로는 2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소득과 맞춰보면 아까 비싼 이유가 2배 넘어요. 강남구라고 해서 따로 발표는 안 하는데 제가 재산세라든지 이거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는 재산세는 정직하잖아요. 그 내는 그걸 감안하면 아 이게 소득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하대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특정 지역을 먼저 선점하라. 아까 우리 지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굉장히 도움이 돼. 서울의 지도를 펴놓고 투자 지도를 먼저 삼각형을 그려. 나 어디 갈까? 서울 전체를 보면 안 돼. 요 안이 핵이거든. 이쪽을 1차로 보고 근데 이쪽에 가봤더니 매물도 없고 비싸. 나 돈이 없어. 그러면 바로 그 옆을 봐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청량리, 영등포 일부가 지금 개발이 안 된 곳이 상봉이나 망우 또 광운대 지하철이 뭐 앞으로 3개나 들어가. 지하철이 하나 통과하면 15에서 23% 오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럼 3개 들어가면 얼마 오를까요? 그렇구나. 한 50% 60% 올라요. 그건 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사는 사람은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이미 오른 뒤에 그러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전세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굉장히 자각하고 긴장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다. 지금 GTX도 A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거든요.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나 전세 사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그게 화성동탄이 보여줬잖아요. 화성동탄에서 수서까지 원래 47분 걸리던 게 이게 17분으로 줄었어요. 30분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줍니다. 그래서 15억짜리가 21억으로 갔어요. 6억이. 단번에 3개월 사이에 6억이 오른 거거든요. 부장님, 지금 오늘 제 말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과 같아요. 그걸 만약 갭 투자했다. 6억을 했더니 3개월 만에 6억을 벌었네.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이 부지 기수로 벌어져요.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금융으로 돈 벌고 내 집 하나라도 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하면 지금도 그럴 만한 곳들이 저평가라고 그러죠. 땅값이 안 오른 곳들이 이게 미스매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재가치 분질가치가 있는데 가격과의 괴리가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주식도 늘 움직이는 거는 과도하게 오를 수도 있고 과도하게 내릴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드리는 주식과 주택의 닮은 점이에요. 그걸 평가하는 그 기준과 지표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PER이라든지 PBR 지표를 보고 공부한 게 저 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책도 살집팔집에 저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이 부분은 정말 탑다운으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서울이라는 곳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그 리얼이라는 그 실제 하는 실제하는 그 something 그러니까 리얼 이스테이트먼트 할 때 부동산을 우리가 리얼 이 실제가 서울이라는 지평 위에서 이 실제가 있을 때 국제적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국제적인 다른 나라 뉴욕의 리얼, 프랑스의 뭐 파리의 리얼, 런던의 리얼과 서울의 리얼, 싱가포르의 리얼을 어떻게 생각해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 하나 더 보태면 싼지 비싼지 이제 이걸 좀 네. 봐야 되죠.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환율로 서울은 국제 도시예요. 네네. 중국인들도 많이 사고 여기에 해외 지방이 사는 비중이 20%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 보면 지금 환율이 10%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산한 가격만이 진짜 가치예요. 네네. 동의하시죠? 네네. 네, 환율은 변동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안 사요. 안 사는 이유가 빌딩을 안 사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벌써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0% 올랐다는 것은 네네네. 큰애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10% 내린 거예요.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부동산을 볼 때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빌딩이 더 중요해. 우린 자꾸 주택만 보잖아요. 아파트는 이 서로 연결돼 있어. 아까 유기체로. 무슨 얘기냐? 그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 오르는 게 빌딩이에요. 오피스. 영향을 바로 줘요. 네. 그 가격 격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그게 한 차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나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저희 고객들은 다 알아요. 저도 부자 뭐냐 하면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면 빌딩을 사는 시점이 다가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그 다음에 상가가 올라요. 요즘 상가 때문에 혹시나 여기 워낙 많이 또 팬들이 많으시니까 부장님 고민하는 분들은 상가 언제 올라요? 그러는데 답을 드릴게요. 네. 아파트 강남만 놓고 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빌딩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빌딩이 오르기 어려운 게 환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낮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낮춰야 이제 그러니까 매수자는 달러로 보면 이미 낮아졌거든. 그러면 네가 지금 환율 우리 원화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 이게 매수자의 생각이고 네네. 매도자는 아닌거든. 나 이거 뭐 좀 있으면 다시 또 정상화되고 또 어차피 한 장기로 보면 고종환 말에 따르면 아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성장하기 때문에 서울은 특히 강남은 오르거든, 광화문 오르거든, 용산 오르거든.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환율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10가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금리도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도 영향을 주고 여기 환율도 여기에 따른 심리 매수자 중심인가 매도자 중심인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희소가치 공급이 요즘 아파트가 오르는 건 강남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미래가치 강남은 앞으로 성장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오늘 뭐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고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깊이 있게 있고 제가 이제 요약 말씀 간단히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도움을 드리면 여러 말씀 한 바람. 첫 번째는 부동산은 그 본질적 가치가 토지와 건물이다. 네. 부동산을 볼 때는 땅만 보지 말고 건물이 신축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아요. 네. 둘 다 봐야 돼요. 건물은 감가상각하면 토지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아파트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압구정이 다 신인데 구인다가 비싸죠. 네. 이거 얘가 너무 많은데 땅값을 이렇게 건물을 감가상각한 후에 현재 땅값을 보면 딱 똑같지가 않아요. 그는 어차피 재건축하게 되면 붙어있는 작은 그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나홀로라도. 이게 보물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도 지금 통합 재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보면 차이가 생각보다 땅값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세요. 오늘 지역 얘기를 비중을 많이 뒀죠. 부장님께서 마침 질문을 날카롭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잊고 있어요. 내 동네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우리 동네에서 싼 거 좀 찾으면 돼. 이 단순한 사고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싸게 사면 그 싸게 산
경매도 마찬가지. 싸게 산 것만큼만 이익이지 네. 미래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두 번째는 미래의 변화만 하는 거, 그 교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건 보여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울시의 홈피나 구청의 홈피나 저도 공무원들이 무언가 하시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늘 고정되어 있지 않죠. 세상 만사가 변화, 나도 변화하고. 네네. 부동산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포트폴리오. 네네. 저는 우리 인생을 살게 싶으면 제가 제자들에게 삶의 구조를 바꿔라. 그래야 너의 철학이나 목표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욕심만 부리면 뭐 변화가. 그러니까 금융의 구조를 바꾸든. 그러니까 구조는 투자 자산의 네네. 구조를. 부동산도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서울은 성장하는 지역을 찾는 거. 그리고 나서 임장활동이라고 핵심 입지를 딱 찍어야 돼요. 네네네. 아까 명동에 어디로 가야 돼요? 명동에 만약에 뭘 사러 가면 아까 충무로 1가 2번지를 제일 비싼 곳에 딱 서야 돼요. 거기에 지도에 도장을 빨간 걸로 꽉 찍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지금 본 부동산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의 가격이면 그 영향 가까울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겠죠. 이왕 가격이 같으면 그 동선을 봐야 돼요. 복잡하지만 그것만 지키고 가격을 얼마나 깎는지 사실 입지가 좋은 것은 제값을 치르더라도 네. 부동산 아까 그 원밸리 60억 그 산 사람은 1억도 안 깎았어요. 왜 안 깎았을까요?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죠? 평당 3억. 한강변이고 이 정도면 시소 가치가 있고 네네. 3억은 갈 건데 내가 지금 뭐 이거 사면서 그리고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한 2, 3억, 3, 4억 취득세 깎아줘서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미래의 가치의 변화를 미리 읽는 거, 그 지역의 성장의 변화를 미리 읽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부동산 그 대담을 저희가 많이는 안 하고 조금 했는데 그 부동산 대담 중에서 가장 어떤 느낌 아니냐면 주식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아주. 저도 주식에서 금융에서 많이 배운 거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금융하고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재밌네요, 진짜.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오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서울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은 원리와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